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민까지 1789부터 1871입니다. 이 책은 지금은 작고하신 저명한 서양학자 노명식 교수님이 지으셨고 프랑스 혁명에 대한 개괄적인 역사서입니다. 이 책의 놀라운 점은 1980년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을 이해하는 입문서로는 아직까지도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이 책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의 전통주의자는 프랑스 혁명은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혁명이고 러시아 혁명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1970년부터 대두된 수정주의자는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폭력주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비자유적이고 반다인적이라고 바라봅니다. 저자는 박정희 대통령 시에 서울의 봄, 광주민주화, 그리고 신군부의 등장 등 혼란한 현실에서 집필을 해나가며 어느 관점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자의 글을 뒤따라가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민까지의 전반적인 이해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느낀 감상과 비평을 더하고자 합니다. 제1장 18세기의 프랑스. 18세기 프랑스는 인구가 1400만에서 2500만 명까지 늘어나며 경제적 번영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루이 14세의 절정을 이룬 왕권의 신장과 상업의 발달로 부르주아지라는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급이 힘을 얻게 됩니다. 반면 전통의 봉건 귀족은 점점 힘이 약화되고 낡은 제도를 방어하려는 몸부림을 칩니다. 이 낡은 전통을 앙시엥 레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호경기가 1775년부터 가뭄과 흉작 등으로 불황에 갑자기 빠져들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소수의 성직자 제1신분과 전통적 귀족과 고등법원을 장악한 재판관으로 구성된 법복 귀족인 제2신분이 각종 세금과 모든 혜택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문맹인 농민과 소수의 노동자와 부르주아지로 구성된 제3신분이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농민은 대략 수입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기고 있었으니 당시의 불만이 짐작이 됩니다. 한편 사상적으로는 계몽사상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천부의 권리를 가진다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을 하여 혁명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합니다. 제2장 대혁명의 원인과 국민의회. 당시 프랑스는 두 가지 정책적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는 1778년 미국 독립전쟁의 참전입니다. 이는 프랑스가 7년 전쟁으로 빼앗긴 신대륙의 식민지가 영국에서 독립을 한다고 나서자 영국에 복수할 기회라고 아무 대가 없이 참전을 합니다. 이 전쟁으로 1년 예산의 7배가 넘는 20억 리브르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786년 영불 통상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 공업 제품이 수입되어 프랑스 공업이 심한 타격을 받게 되고 프랑스 곡물의 수출로 고가의 폭등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프랑스의 재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이를 해결할 능력이 루이 16세에게는 없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루이 16세는 골치 아픈 정치는 질색을 하고 사냥과 열쇠 만드는 취미에만 관심을 가진 무능한 사람이었고,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하고
별별 추문을 만들어내는 여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법복 귀족인 고등법원의 재판관들이 주도하고 부르주아지들이 참여한 반항 세력은 재정 적자를 해결을 위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산부의 소집을 하게 됩니다. 산부에는 성직자 제1신분 308명, 귀족 대표 제2신분 285명, 그리고 농민과 부르주아지 제3신분 62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역사적인 산부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신분 간의 갈등으로 파행을 거치다가 제3신분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야말로 프랑스 전체 국민의 대표자임을 선언하며 국민의회를 결의합니다. 이에 격분한 루이 16세가 회의장을 닫아버리자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 것이라는 서약을 합니다. 이후 제1신분과 제2신분의 성직자와 귀족들이 국민의회에 참여하며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 기관이 됩니다. 한편 루이 16세는 겉으로는 국민의회를 인정하면서 속으로는 지방의 프랑스 군대를 파리로 소집시킵니다. 혼란한 정국 속에 파리는 물가가 폭등하고 부유층의 사재기로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져 갑니다. 7월 14일 무장한 시민이 학정과 봉건제도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혁명의 도화선을 당기고 맙니다. 찰스 디킨스는 소설 두 도시 이야기에서 당시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체포와 잔혹한 사살을 그리며 당시의 긴박감과 공포를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왕은 파리를 방문하여 국민방위대 사령관 라파에트 후작을 승인하고 혁명의 일막을 내렸습니다. 혁명의 불길은 농촌으로 번지며 영주들을 처단하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공포는 귀족뿐 아니라 부르주아지에게도 큰 불안을 안겨주게 됩니다. 결국 국민의회는 봉건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실제로 이 법령은 농민의 신분은 해방하되 토지는 농민이 일정한 돈을 주어야 돌려준다는 대사기 제도를 시행한 기만적인 법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기존의 농노제, 특권, 불평등 과세 등을 폐지하는 성과를 이루어낸 사회혁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문화하여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의회는 헌법을 제정한다는 의미로 재헌의회라 불리게 됩니다. 저자가 밝히듯 모든 혁명은 일단 성공하면 변혁에 만족하는 보수파와 변혁을 시작으로 보는 과격파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혁명 세력은 직면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1신분이던 성직자들의 교회 재산을 몰수하기로 합니다. 몰수한 교회 재산을 담보로 정부 보증 지폐인 아시냐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발행으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를 이용하여 부르주아지, 교회 성직자와 귀족들이 국유 재산을 획득하게 됩니다. 재헌의회는 교회의 권력을 개혁하고자 새로운 제도인 성직자 헌장 준수 서약을 성직자에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분열을 낳게 됩니다. 서약을 거부한 혁명 반대 세력과 선서를 한 성직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열은 의회 또한 권력을 잡은 다수의 라파에트 일파와 과격한 자코뱅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편 1791년 루이 16세는 겉으로는 혁명을 승인하면서 속으로는 혁명을 분쇄하기 위해 계획을 꾸밉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국경에서 혁명 세력에 붙잡히고 맙니다. 왕의 배신에 분노한
로베스피에르를 주축으로 하는 자코뱅당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요구하며 상드마르스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라파예트를 주축으로 하는 페양 클럽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며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때부터 혁명 세력은 보수파인 페양파와 과격파인 자코뱅당이 격렬하게 대립을 합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프랑스 왕정의 몰락의 원인을 왕의 도망 사건과 상드마르스 학살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양파는 1791년 9월 헌법을 제정 발표합니다. 이는 입헌 군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 시민 기반 헌법이었으나 재산에 따라 신분을 양분하여 참정권을 제한하는 민중의 열망에 배치되는 헌법이었습니다. 페양파는 헌법의 제정으로 혁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민중은 혁명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혁명은 계속 민중의 힘으로 추진되어 갔습니다. 제헌의회는 이제 헌법을 제정하고 입법의회라 불리게 됩니다.